명함 작업을 뭐를 해야 되냐면 일단은 동종 중개업자한테 나를 알리는 게 필요하겠죠. 내가 창업했어요. 취업했어요. 그러면 그 바운다리 안에 있는 중개업소를 다니면서 인사를 해야 되잖아요. 요번에 A부동산 창업한 공인중개사 누굽니다. 아니면 요번에 소속공인중개사로 취업한 A부동산 누굽니다. 그렇게 이제 다니셔야 되죠. 쭉 다니셔서 본인이 이제 다니시면서 요령이 있죠. 내 명함 주고 명함 하나 받아와가지고 그 명함 뒤에다가 내가 만난 사람의 느낀 점을 쓰셔야 돼. 아, 이 사람의 봤더니 이 사람 친절도는 뭐 상중하의 하, 뭐 이런 거. 그 다음 이 업소의 위치 이런 걸 따져서 이런 걸 가지고 본인이 노트를 쭉 만드셔야 돼. 그래서 내가 가까이 해야 할 사람들, 그래서 나를 주변으로 해서 중개사들을 이렇게 정해놔야겠죠. 그죠? 또 내가 만약에 상가를 전문으로 한다. 그럼 어떻게? 나는 상가를 전문으로 하니까 한 절반 정도는 나랑 같이 할 사람. 절반은 어떻게? 원룸 하는 사람, 오피스텔 하는 사람, 다가구 하는 사람. 왜? 우리 사무실에 다가구 하는 손님이 올 수 있잖아요. 근데 나는 상가를 전문으로 하니까 다가구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처럼은 전문이 아닐 수 있죠.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물건이 없을 때 연락해서 물건을 받을 사람. 요렇게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놔야죠. 요게 1순위죠. 요게 1순위. 그 다음에 2순위는 뭐예요? 안에 장부를 만들어야죠. 우리 사무실 안에 장부. 상가 장부. 그래서 만약에 내가 상가를 한다 그러면 내가 있는 지역에 쭉 그 부동산 가면 관내도가 있죠. 큰 거 있잖아. 여기에 하나를 더 사셔서 여기에다 이거 낙서를 해야 돼. 매직 가지고. 그래서 일단 중개업소들은 빨간색 볼펜으로 이렇게 표시를 쭉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피자집은 동그라미로 뭐 이렇게 스티커 있잖아요. 붙이는 거. 그리고 커피숍은 쭉. 그래갖고 우리 사무실에 손님이 오면 저걸 딱 보고 알아야 돼. 커피숍을 창업하러 왔어요. 그러면 쭉 이렇게 보면 아, 우리 관내는 커피숍이 몇 개가 있구나. 뭐가 없구나 상대적으로. 이런 걸 갖고 계시면 진짜 편해요. 여러분들이 한 6개월 정도 창업해가지고 6개월 정도 보통 요 명함 작업하는데 한 3개월에서 6개월 걸려요. 요거 만드는데 한 1년 정도 걸리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요거만 만들어 놓으시면 제가 장담하건대 그 지역에서 1, 2등은 절대 놓치지 않아요. 이 자체를. 근데 이걸 안 하셔요. 왜 안 하냐면 귀찮거든. 귀찮아. 근데 이거 하셔야 돼. 결국 이게 뭐예요? 이게 권리금이에요. 여러분들이 나가실 때 다른 분한테 받을 수 있는 게 뭐야? 내가 이렇게 해놨잖아. 얼마나 큰 노하우. 그리고 손님 오실 때 이거 보여주잖아요. 손님들이 감탄해요. 오, 대단하다고. 여기 와서 피자집 하려고 하는데 우리 사무실을 반경으로 2km 어디에는 피자집이 지금 몇 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줘 보세요. 틀리다니까. 중개사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을 하실 때 그런 것들을 하셔야 되는데 취업을 그러면 하면 이런 거를 배우느냐? 전혀 그렇지 않아요. 취업을 하면 여러분들은 그냥 심부름만 해요. 심부름. 아, 내가 소속이니까 뭐 하겠지. 그러게 안 되거든. 왜? 서툴거든. 그 자체가. 그래서 이제 취업일 때는 뭐 하냐면 눈으로 보시는 거예요. 눈으로. 아, 이렇게 손님이 왔을 때는 이렇게 하는구나. 아, 계약서는 이렇게 쓰는구나. 그래서 알게 모르게 계약서 쓴 것도 한 번씩 이렇게 가서 보시고 내가 그거 보고 사무실에서 한번 써봐야 돼. 계약서 쓰는 건 어렵진 않은데 뭐가 어렵냐면 특약 작성하는 게 어려워요. 특약이. 왜? 이게 글짓기거든. 손님들이 할 거를 주고 계약금을 주고 중도금을 주고 잔금을 주고 계좌이체하고 이러면 쉬운데 계약금을 한 번에 안 주고 계약시 얼마 주고 중도금 때 얼마 주고 잔금을 바로 안 주고 몇 프로는 언제 주고 얼마 주고 그 다음에 임대계약 매매계약도 바로 하면 좋은데 당사자가 안 오고 아들이 오고 딸이 오고 이럴 때 위임계약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 상식에 그러니까 정도에서 벗어나는 계약을 할 때 어려운 점. 그죠? 그게 어려워서 사실은 중개가 어려운 거지 줄 거 주고 받을 거 받으면 사실 우리가 어려울 게 하나도 없거든. 근데 와이프가 계약했는데 최근에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 이런 사례들이 있죠. 자, 3억짜리 전세 계약을 했어요. 근데 남편 명의야. 남편 명의의 집인데 아내가 계약을 했어요. 남편이 지방으로 낚시하러 가가지고 아내가 위임장하고 인감증명 다 갖고 와서 이 사람 신분증까지 갖고 왔어요. 남편 주민등록증 이렇게 해서 대리계약했어요. 근데 사고가 터졌어. 어디서 사고가 터졌을 것 같으세요? 여기서 터졌어요. 여기서. 왜? 위임장을 떠왔는데 인감을 갖고 왔는데 인감을 보면 오른쪽에 본인용이 있고 위임용이 있어요. 본인용을 떼와야 되거든. 남편이 떼어야 돼. 본인용. 근데 마누라가
위임용을 자기가 가서 위임용을 띈 거야. 그러니까 뭐 자기가 혼자 다 한 거지. 근데 남편이 나중에 와갖고 둘이 사이가 안 좋았던 모양이에요. 뭔 소리야, 이거 내 집인데. 너 나가. 소송이 붙은 거죠. 소송이. 그래서 사실은 이런 게 어렵죠. 이런 것들이. 왜냐면 계약할 때 그 소유자가 자기가 와서 계약서 도장 찍고 돈 받아가고 이런 거 얼마나 좋아. 근데 계약서 쓰는 날 아들이 소유자인데 엄마가 온다든지 돈을 받아가야 되는데 아들이 계약을 했었는데 아들이 대학교에 있다고 엄마가 대신 받으러 왔을 때 어떻게 할 거냐. 또 동생이 대신 받으러 왔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들이 이제 있기 때문에 특히 우리가 실무에서 조심해야 될 거는 부부. 이건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과거에는 일상가사 대리가 굉장히 그 폭넓게 봐줬어요. 부부끼리 일상가사는 매매를 제외한 임대차 정도는 그냥 뭐 봐줬는데 요새는 굉장히 강력해요. 그래서 부부도 결국은 남처럼 보여, 재산은. 그래서 굉장히 강력한데 우리가 이제 실무에서 하다 보면 부부에 대해서는 약해. 이걸 어떻게 뭐 꼿꼿이 뭐 볼 수도 없고 두 사람이 이혼했는지 우리가 알 수도 없잖아요. 그죠? 사이가 좋은지 안 좋은지도 알 수 없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실무에서 많죠. 왜냐하면 우리 이제 중개사들 입장에서 보면 항상 어려워요. 왜? 자, 보세요. 지금 4억을 주고 아파트를 계약했어요. 근데 물건이 막 올라가, 집 가격이. 그러면 집을 계약하고 나니까 누가 열받아요? 매도인이 열받죠. 매도인이. 집을 계약하고 났는데 집값이 뚝뚝뚝 떨어져. 매수인이 열받죠. 항상 우리 이 중개는 이러다 보니까 만약에 이 집을 남편 집을 와이프가 와서 계약을 했다.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이 트집을 잡는 거예요. 트집을. 자기네가 생각해보니까 억울하거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야 이거. 본인하고 계약 안 했잖아. 위임장도 없잖아. 트집을 잡는 이런 게 이제 골치 아프다는 거예요. 이런 거 자체가 실무에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할 때 이게 만약에 가격이 올라갈 때 같다. 그러면은 뭐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가격이 올라갈 때 뭐 집을 지금 사고 났는데 5억짜리가 6억이 됐다. 빗물이 샌다. 그런 거 따지지 않아요. 그런 것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일종의 경험이고 요령이죠,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거나 이런 거 상가를 하면서도 문제점이 하나가 뭐냐면 30년 된 집을 계약했어요. 계약을 했는데 계약을 하고 나서 보니까 집이 뭐 막 안 좋아. 물이 새고.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매도인의 담보 책임을 어디까지 볼 것이냐라는 거예요. 실무에서. 그러면 이런 것도 사실은 이제 중개를 오래 하신 분들은 특약을 써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30년이나 됐고 집이 노후한 관계로 집 가격을 얼마에 주는 대신에 계약 시점, 잔금 시점에 확인한 걸로 이걸 이제 더 이상의 어떤 배상 청구는 하지 않겠다고 써버려요. 그런 것들을.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와서 따질 수 없죠. 그게. 왜냐하면 이 사람이 이제 이게 시세보다 2천 싸게 예를 들어서 산다. 배관 공사 하니까 한 1,000만 원 주고 하니까 싸게 산다 생각했는데 손을 댔더니 끝이 없어. 한 3천 정도 들어. 그럼 이 사람이 이제 열받죠. 그거 따진다고. 이거 생각보다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데 얼마라도 좀 보태주세요. 딱 이런다고. 그러면 이 사람이 집 팔았는데 보태주냐고. 안 보태주죠. 그래서 항상 특약을 잘 쓰셔야 돼. 특약을. 여러분들이 이제 실무 가면. 근데 이게 어려워. 왜냐하면 글짓기 해야 되거든. 이게 딱 정형화된 특약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결국 이런 것들을 어떻게 경험으로 밖에 할 수 없어요. 사실은 이제 일을 하시면서 창피도 당해보고 면박도 당해보고 내가 상담 잘못해가지고 그런 것들에 대한 생각들. 그러니까 최근에 어떤 게 있었냐면, 자, 2013년 5월 7일 날 계약을 했는데 이 사람이 1억에 450만 원 가계를 하고 있었어요. 이 자체를 하고 있었는데 이 자체에서 주인이 나가라고 했어요. 주인이. 3년째 되니까 나가라고 했어요. 그럼 우리가 이제 계약갱신 요구권이라는 걸 우리가 배웠죠. 자, 어떻게 될까요, 저 사람은? 계약갱신 요구권이 될까요, 안 될까요? 이제 우리가 여태까지는 여러분들이 단답형으로 배우셨어요. 그죠? 책을 가지고 그냥 계약갱신 요구권 그럼 5년이 중요해. 그죠? 상가에만 있어. 뭐 이렇게만 공부해 오셨지. 근데 실무에 가면 사람들이 그렇게 질문 안 하고 계약서를 딱 가지고 와요. 중개사님, 우리 주인이 갑자기 찾아와서 저보고 나가라고 하네요. 근데 제가 계약을 이렇게 했는데 제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이제 혼란스럽죠.